네, 환경역학과 바이오마커에 대해서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그 비디오 클립에서는 환경역학에서 환경성 질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노출 평가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만큼 어려움도 큰데요. 바이오마커로 그 문제점들을 극복하려면 어떤 점이 고려돼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만요. 예. What to measure? 이 부분은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출 바이오마커를 측정해야겠죠. 좋은 노출 바이오마커는 어떠한 요건을 갖고 있느냐? 당연히 노출을 잘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신다면 작업장에서 벤젠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소변을 일을 마치고 전달해 주었고 그 안에 벤젠의 대사체가 얼마만큼 있는가 측정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대사체들이 나왔는데 A는 벤젠의 대사체인 트랜스 미코닉 엑시드라는 물질이고요. 그 물질입니다. 그리고 B는 SPMA, 여기 있는 S-페닐메카프릭 엑시드라는 긴 이름의 물질을 약어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게 파란색으로 나온 것들이 벤젠이 몸에 들어갔을 때 몸에서 형성되는 것들로 측정이 가능한 것들인데 지금은 더 많은 것을 측정할 수가 있겠죠. X축은 공기 중의 벤젠의 노출량입니다. 그리고 Y축은 거기에 상응하는 소변 속에서의 벤젠의 대사체입니다. 이 그림을 볼 때 과연 A가 더 바이오마커로 적정할까? 아니면 B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세요? 몇 가지 지식을 더 말씀드린다면 A, 뮤코닉 엑시드는 사실 솔빅 엑시드라는 식품 보존제를 통해서도 몸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에스페놀 메카축 엑시드는 구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벤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몰카축 엑시드가 이런 VOC,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들과 이 바인딩을 하게 된다면 이런 계통의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 물질들은 몸물질을 잘 반영하는 특이성이 높은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만 생각하면 당연히 이 B 물질이 에스페놀 메카축 엑시드가 벤젠에 더 좋은 벤젠 노출을 잘 반영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거 제가 측정한 것들인데 그 측정 장비가 아주 그렇게 예민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신다면은 이 전홍도에 있는 것들을 예민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그 디텍션 리밋이 굉장히 가까운 농도들이 이렇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론적으로는 A가 가장 좋은 물질이겠으나 B가 가장 좋은 물질이겠으나 A가 상대적으로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좋은 노출 바이오마크라는 것은 노출을 잘 반영해야겠지만 그 측정하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도 여기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변을 얻었지만 그 소변에 없다면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물질 소변이 없다면 그것도 그림의 떡이 되겠죠. 또 굉장히 예민하게 잡아내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즉 센시티비티 관련된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물질 또는 노출 그 자체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스페시피시티가 떨어진다면 그거는 또 좋은 마크라고 할 수는 없겠죠. 또 오래오래 보관했다가 나중에도 측정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되게 샘플링 한 다음에 냉동 보관시키고 나중에 그것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생체 내에서는 존재하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없어진다. 이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보관하는 가운데에서 변질될 수도 있는 것이고 실험 방법에 의해서 잘 디텍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노출을 잘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좋은 바이오마커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고, 예. 바이오마, 노출 바이오마커를, 익스포즈 디스컨티뉴엄의 앞에 두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나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터널 도스 마커부터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크리티컬 타겟에 바운드 되지 않은 그런 것으로서
예를 들자면은 그 물질, 원물질, parent compound 또는 그 대사체, 메타볼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비스페놀 A를 예로 든다면 비스페놀 A 원물질, 프리 타입이든지 아니면 글루크로나이드가 컨주게이트 되어 있는 그런 대사체일 수도 있겠고요. 또 다원 방향류 탄화수 PAH가 하이드록실레이트에서 그것이 이제 역시 글루코나이드 컨주게이트 그런 것들도 메타볼라이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물질이나 또는 그 메타볼라이트가 여기에 주요한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Biologically effective dose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중요한 질병으로 이르는 문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과 예를 들자면은 DNA 또는 뭐 프로틴이 될 수 있겠죠. 효소를 이루고 있는 프로틴 이런 것들과 바인딩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덩어리를 우리는 애덕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크리티컬 셀 또는 조직에 이르렀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한 용량을 우리가 biologically effective dos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마크로 쓰면 마커가 되는 거죠. 그 사례는 pH와 DNA 애덕도 예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마 예전에는 P30 포스트 레이블링이라는 그런 방사성 표지물질 붙여서 측정하는 방법을 썼지만 요즘에는 질량 분석기로 이것을 다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이라든지 또는 헤트로사이클릭 아민 또는 곰팡이 독소인 마이코톡신의 이런 DNA나 프로틴 애덕을 측정하는 사례가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교재에도 있고 저희 웹노트에도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더 많은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체 내에서 형성된 것들이 흡수되고 몸에 들어가서 분포되고 대사돼서 제거되는 그런 것들 또 이 DNA 애덕이나 프로틴 애덕 특히 DNA 애덕들은 몸속에서 그것들이 리페어 될 수 있는 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또 개인에 따라 그 정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도스 마크로 쓰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인터널 도스 마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대사체도 결국엔 몸에 들어가서 빠져나가고 대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꼭 들어가서 보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 웹노트를 열면 어떤 화면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스크린샷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웹노트고요. 이 부분들 각각 누르면 역시 연결되어 있는 그 각각의 문헌들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하는 문헌들에 대해서 그 초록과 실제 문헌 그 논문 PDF 파일들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사 체내에서 어떤 물질, 원물질이든 대사체든 애덕이든 검출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이 사실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노출을 잘 반영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노출량과 잘 그 상관성이 없게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여기 이제 good case, 그 다음에 bad case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역시 링크되어 있는 부분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 독소의 일종인데요. 간암을 일으키죠.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독한 독소인데 몸에 들어가서 앨부민과 애독을 이루는 것을 혈액에서 발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섭취량과 비교해봤더니 굉장히 잘 맞았더라. 또 오크라톡신도 역시 곰팡이 독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도 식품 섭취량과 비교해봤더니 오염된 식품을 얼마나 먹었냐 비교해봤더니 굉장히 그 코릴레이션이 좋더라. 그런데 어떠한 대사체를 측정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집니다.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다면 혈중에서 오크라톡신 A를 측정했을 때는 오염된 식품 섭취량과 상당히 그 코릴레이션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썩 좋은 사례가 아닌 것들 경우도 있습니다. 소변에서 측정했을 때는 오히려 나았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이거는 대사가 물질마다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차에 따라서 나타날 수도 있고 당시의 측정 장비의 한계일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어,
굿 케이스, 배드 케이스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바이오마커, 특히 이제 이 바이올로지컬 이펙티브 도스 마커에 해당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질병 문턱에 가까운 어떤 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탐지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노출 원인을 특정해 주지 않습니다. 예전 논문이긴 하지만 굉장히 읽어보실 만한 굉장히 그 레전드 논문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PAH에 노출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보호장구를 착용하더라도 PAH가 몸에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보기 위해서 pH와 DNA 애덕트를 측정을 해서 봤는데 이거를 식품 섭취를 통해서도 노출될 수 있거든요. pH는. 그래서 몸에서 발견된 pH, DNA 애덕이 어디로부터 왔는지가 그 자체만 갖고서는 측정된 그 자체만 갖고서는 얘기해주지 않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와토 매주에 관련된 얘기는 좀 더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업 중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디에서 측정할 것이냐, where to measure에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생체 시료는 소변, 대변, 타액, 그다음에 혈액, 플라즈마, 시럼을 나눌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생검 조직, 태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쭉 나열만 해본 거고요. 가장 흔히 쓰는 것들은 소변과 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혈액 중에서 이제 플라즈마나 시럼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옆에 있는 그림은 실제로 우리 각각의 그런 티슈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매체를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DNA 애덕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노출에서 암으로 가는 경로에 있어서 해당되는 조직을 찾아야 됩니다. 모든 조직을 혈액이 돌기 때문에 혈액이 다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해당 조직과 상관성이 있는 것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그 조직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로게이트 티슈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죠. 또 어떠한 유전 물질을 선택할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렵고 귀하게 얻었다고 해서 그 안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료 그 매체에 따라서 흡수된 물질이 분배되고 머무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름에 대한 정보가 질병 이행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라면 그 선택 조직이 타겟 티슈에 관련된 것이라면 좋겠죠. 또 노출 도메인이라고 한다면 물질 노출 시점과 노출량 또는 기간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애드미를 고려해서요. 네,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과거와 현재 나온 논문 두 가지를 제가 해놨는데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위에 거는 바이올로지컬 이펙티브 도스 관련된 부분이고요. 뒤에 거는 전립선 조직에서 이런 유해 화학물질의 애덕을 측정한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수업 중에 한번 더 깊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요즘에 나온 페이퍼를 스크린샷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부분이 언제 측정할 것이냐, when to measure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 물질 특성에 따라서 체내 머무름 정도가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언제 노출을 잘 포착해야겠는데 언제 측정할 것이냐. 사실 우리가 노출이 언제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노출을 잘 반영하는 것들을 언제 잡을 것이냐. 특히나 이렇게 신속하게 배설되는 물질의 경우에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만약에 그 물질이 아주 자주 노출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노출이 분명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몸에서 다 빠져나간 다음에 측정한다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노출을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노출이냐라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이오마커를 측정해서 알고 싶은 것이 일평균이었냐, 또는 작업 시간 중에 대한 노출이었느냐, 아니면은 뭐 주 월 평균이었느냐, 또는 순간 최고 농도였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죠. 예, 그 이상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샘플링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앞에서 노출과 그 질병에는 시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생애 초기에 이루어진 노출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또는 평생 심지어는 후손까지 건강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임신기에 또는 아기 시절의 노출로 인해서 이후에 건강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생애 초기 노출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샘플링을 미리 해놓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코호트 스터디가 아니라고 한다면. 또 질병의 경우에도 이 질병의 자연사를 볼 때, 그러니까 자연사라 한다면 질병이 발생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또는 치료되기까지의 과정을 쭉 살펴보는 것인데 질병마다 특성이 있죠. 그렇다면 노출도 언제 노출되는 것이 그 질병에 큰 임팩트를 주느냐, 노출의 크리티컬 타임 포인트가 언제냐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전후로 샘플링을 하면 가장 좋겠으나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서로게 마커라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한된 정보나마 잘 모아서 우리가 모델을 꾸린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은 본 수업에서 더 자세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절한 연구 설계와 조사 도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 설계에 관련해서는 제가 역학 연구에서 여러 가지 그 타입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각각의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역학 개론에서 배웠지만 제 웹노트에다가도 간단한 사례를 했고 여기를 이제 클릭하시는 웹노트에서 각각의 사례에 관련된 부분들 물론 교재 나온 거지만 참고 문헌과 함께 달아놨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케이스입니다. 혹시 이 네스티드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에 관련된 부분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은 옆에 있는 이 부분을 유튜브 클립을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이오마커는 노출을 측정해주고 또 노출량 추정이랑 그 노출의 재구성을 할 수도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꼭 바이오마커만 측정해야지라고 집착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굉장히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몸에 이제 들어왔다라는 흔적이 우리가 티슈가 얻기 힘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측정상의 문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바이오마커 갖고서 노출 재구성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노출군이었다는 것을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저는 가습기 살균제인 것 같아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이 호소가 있고 하지만 이분들이 그리고 나는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라고 증언하시지만 어, 그분들의 체내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우리가 현재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나 이 PHMG 같은 것들 고분자 화학 물질인데 측정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 마커 개발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콜드 케이스라고 하죠. 그런 부분으로 일단 넘기고 설문조사가 검사보다 나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 예, 강의를 마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 마커는 그것이 주로 이제 노출 마커 갖고 주로 얘기했지만 이펙트 마커도 포함해서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택과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첨단 고가 장비가 또는 빅데이터가 우리에게 노출과 질병의 정확한 이해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역학에서 인과성 판단할 때 쓰는 기준이었었죠. 이 브래드포드 힐스 크라이테리아의 기준 결정이 있는데 이 힐이 원인력 인과성 결정 기준이
오랫동안 쓰여왔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비판도 예전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비판이 있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수정 제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 가습기 살균기 참사가 2016년도에 물론 참사가 훨씬 그 전부터 있었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법정 투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였었고 법정에서 인정이 안 되는 분위기였었는데 당시 한국역학회에서 성명서를 내놨습니다. 거의 한 편의 논문인데요. 그 부분을 보시면서 이 원인적 인과성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얼마나 맞는 이야기인지 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이야기 드리는 그 이유가 마커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지만 궁극적으로 인과성 결정 기준에 필요한 도구로서 우리가 이걸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까, 또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기억해 두실 부분들도 함께 써놨습니다. 네, 이상 제3강 사전 강의 자료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